흑사병의 기원과 본질은 오늘날 우리에게 거의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중세시대에는 흑사병이 재앙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중세인들은 어떤 종류의 실질적인 방어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사회 구조도 없었습니다. 이를 설명할 의학적 지식도 없었고 그 규모를 받아들일 만큼 견고한 심리적 틀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질병은 설명할 수 없는 우주적 처벌처럼 다가왔고 이성이나 자연 질서를 모두 거스리는 압도적인 힘처럼 보였습니다. 14세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서 그 시대의 공포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구, 이웃이 하나씩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갑자기 선택한 죽음의 제비뽑기를 벌여 결국 모두가 뽑히는 상황에서 느낄 두려움을 상상해 보십시오. 공포에 질린 혼란과 완전한 무력감. 준비하십시오. 미디이벌 매드네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형제요, 왜일까요? 15세기 수도사가 되어 성스러운 문서를 필사하느라 필경실에서 엉덩이가 얼어붙을 정도로 추위에 떨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지만 지루함이 밀려오고 당신의 마음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당신 앞에 있는 페이지에 당신이 방금 그린 정말 우스꽝스러운 작은 생명체가 나타납니다. 아니요, 그건 수도 원장님이에요. 그분이 막 들어오셨고 당신이 방금 만든 그 괴물에 대해 답을 원하고 계십니다. 자,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상적인 카드게임 브라더 Y의 컨셉입니다. 이 게임은 실제로 미친 듯한 중세의 여백 사파를 고급 질감과 인쇄 품질로 카드에 인쇄하여 사용하는 혼란스러운 중세 파티 게임입니다. 각 플레이어는 우스꽝스러운 캐릭터 카드 한 장과 매우 진지한 인용문 카드 한 장을 받고 왜 그렇게 중요한 구절 옆에 그런 터무니없는 괴물을 그렸는지 정당화해야 합니다. 하이바인 게임즈는 최근 브라더 Y 1.5 에디션을 출시했으며 이 버전에는 더 부드럽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친구들과 이 게임을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이 게임은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어떤 규모의 모임에도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저희 미디벌 매드니스에서처럼 중세 필사본 여백 사파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게임을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게임의 인디 솔로 제작자는 저와 가까운 영국에 계신 분인데 이미 게임을 많이 판매하셨습니다. 이제 이 게임은 처음으로 미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곧 유럽 전역에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브라더 Y 한 세트를 구매하시면서 미디어벌 매드네스를 직접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한 세트를 구입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게임을 재미있게 플레이 중이라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더 지체하지 않고 미디어벌 매드네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끝의 시작입니다. 가브리엘 드 무시스는 더 그레이트 다잉이라는 매력적인 제목의 원고에서 흑사병의 시작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인용문입니다. 1346년 동방의 나라들에서 수많은 타타르인과 사라생인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가져오는 신비한 질병에 쓰러졌습니다. 이 나라들, 즉 웅장한 왕국들과 도시, 마을, 그리고 정착지들은 질병에 시달리고 끔찍한 죽음에 휩쓸려 곧 주민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상인들은 강제로 쫓겨났고 타타르인들의 힘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장 선박을 타고 같은 지역에 있는 카파로 도망쳤습니다. 카파는 오래전에 제노바인들이 세운 정착지였습니다. 신이시여, 이교도 타타르족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갑자기 도시를 포위하고 거의 3년 동안이나 포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라, 전군이 질병에 걸려 타타르인들 사이에 퍼졌고 매일 수천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모든 의학적 조언과 치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타타르인들은 몸에 질병의 징후가 나타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응고된 체액으로 인해 교드랑이나 사타구니에 부종이 생기고 이어서 악취를 동반한 열병이 찾아왔습니다. 죽어가는 타타르인들은 포이전에 대한 흥미를 잃었지만
시신을 투석기에 실어 도시 안으로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산처럼 쌓인 시신들이 던져졌고 곧 썩어가는 시체들이 공기를 오염시키고 식수원까지 오염시켰습니다. 게다가 감염된 한 사람이 그 독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고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방어할 방법을 알지 못했고 찾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이나 남쪽, 북쪽 지역에 있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걸린 후 갑작스러운 죽음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망 규모와 그 양상은 쓰라린 사건들 속에서 울고 탄식하던 생존자들로 하여금 최후의 심판이 온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크림반도의 카파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시스에 따르면 인용하자면 항구에서 배를 타고 탈출한 사람들은 독한 질병에 감염된 몇몇 천원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배들은 죽음에 덫이 배들은 지중해를 가로질러 출항했고 인용하자면 일부는 제노바로 향했고 다른 배들은 베네치아와 다른 기독교 지역으로 갔습니다. 선원들이 그곳에 도착해 현지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마치 그들이 악령을 함께 데려온 것과 같았습니다. 모든 도시, 모든 정착지, 모든 곳이 전염성 역병에 의해 오염되었고 그곳의 남녀 주민들은 갑자기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가 쓰러져 죽는 순간에도 온 가족을 감염시켜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신을 매장하려던 사람들마저도 같은 방식으로 죽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도시와 마을이 인구가 줄어들면서 주민들은 죽은 이웃을 애도했습니다. 이제 무시스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자료였는지 또는 그 죽은 시신들이 성벽 너머로 던져진 결과로 인해 팬데믹이 카파에서 시작되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흑사병이 기존의 무역로를 따라 들불처럼 퍼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1346년쯤에 처음으로 그런 소문들이 유럽에 퍼지기 시작했음이 분명합니다. 동쪽 어딘가 먼 곳에서 이상하고 비극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안한 소식들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인들은 그것이 마치 아주 멀리서 일어난 일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1348년 봄이 되자 그 역병은 시칠리아 섬에 도달했고 곧이어 본토에도 퍼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메시나 항구로 들어온 벼룩은 아마도 더럽고 검은 쥐의 등에 달라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벼룩은 숙주의 털 속에 쉽게 숨을 수 있는데 크기가 수도사의 원고에 찍힌 구두점만큼이나 작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몸 속에는 수십만 마리의 예르시니아 페스티스균이 듬뿍 들어 있었습니다. 벼룩은 다리가 달린 주사기처럼 피부를 뚫고 피를 빨아들이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총검 모양의 주둥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듯 벼룩은 항응고제를 분비하는 생화학적 특기까지 있어서 숙주의 피가 잘 흐르도록 해줍니다. 마치 잠가도 잠기지 않는 수도꼭지 같죠. 물론 벼룩은 자신이 중세 시대에 가장 주목받지 못하면서도 가장 파괴적인 수입품이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미스터 블랙렛, 즉 집쥐 또는 선박쥐로도 알려진 이 쥐는 주로 야행성이었고 동물계에서 가장 뛰어난 생존자 중 하나였습니다. 배가 침몰한 지 며칠이 지난 뒤에도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쥐들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미스터 랏은 실제로 예르시니아 페스티스 박테리아를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으며 큰 고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테리아는 벼룩이나 쥐보다 훨씬 더 빠르게 종종 수백만 마리까지 증식합니다. 결국 쥐의 폐나 신경계가 침범당하면 그 동물은 잔인하고 종종 경련을 일으키며 죽게 됩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쥐의 피부에 달라붙어 있던 피를 바는 벼룩들에게 치명적인 양의 페스트균이 넉넉하게 전달됩니다. 미스터 랏은 이제 죽었고 그의 몸은 서서히 식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위를 정말 싫어하는 벼룩들은 다른 숙주를 찾기 위해 뛰어내립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 메시나 항구의 많은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두통과
전반적인 무기력감으로 시작됐죠. 그 다음에는 열이 나기 시작했고 피부 아래에서 피가 끓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메스꺼움과 구토, 관절통, 심한 오한이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혼란스러워지며 말이 어눌해지고 심지어 환각까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종 벼룩에 물린 부위에 검은 고름집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염된 지 보통 3일째쯤이면 림프절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종은 목, 사타구니, 겨드랑이 등에서 나타나며 때때로 세 부위 모두에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벼룩에 물린 자국이 다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보통은 사타구니의 림프절이 심각할 정도로 부어올랐습니다. 이 가래톳은 절개하면 피와 고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스어 부본이 사타구니를 의미해 선페스트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심장은 부어오른 조직을 통해 혈액을 필사적으로 보내기 위해 심박수를 높였고 피부 바로 아래에는 작은 보라색 반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염이 심해지면서 희생자의 신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끔찍한 통증과 함께 다양한 이상신경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비자발적인 격려는 흑사병이 유행하던 시기에 유행했던 섬뜩한 죽음의 무도 풍습에 영감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나 다섯 번째 날이 되면 환자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죽음을 거의 철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죽음의 불가피함과 자비로움이 희생자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공포가 시작됩니다. 처음에 메시나 사람들은 돌아오는 배들이 항구에 도착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아마도 다양한 귀중한 향신료와 다른 이국적인 화물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그 배들이 단지 물건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빠르게 퍼지는 재앙을 가져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고 역병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곧 상황을 파악하고 갑작스러운 불행의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푸드에 아무렇지 않게 떠있던 배들에 아프고 죽어가는 선원들이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선원들을 공격해 다시 바다로 내몰았고 불행하게도 그들은 새로운 항구들로 역병을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메시나 자체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거리가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절박한 희망으로 들판과 포도밭, 인근 마을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이 이야기의 진짜 악당들을 함께 데리고 다녔습니다. 바로 쥐와 벼룩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고 또 다른 이들은 이제 막 병으로 향하는 달갑지 않은 여정을 시작한 메시나 사람들이 남쪽으로 약 55마일 떨어진 카타니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연민으로 맞이받았습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심지어 환자들에게 병상까지 내어주었는데 이 관대한 행동을 곧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카타니아의 역병이 퍼지기 시작하자 환대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도시는 즉시 봉쇄에 들어가고 더 이상 외부인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치는 완전히 이해할 만하죠. 하지만 너무 늦었죠. 인용하자면 병들고 피부가 검게 변하고 비틀거리며 선망 상태를 오가는 사람들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존재 자체가 공기를 더럽히는 것 같았죠. 그들에 관한 모든 것이 끔찍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그들의 땀, 배설물, 침, 그리고 숨결까지도 너무나 지독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소변은 탁하고 걸쭉하며 검거나 붉은색이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산송장 같은 중세인들. 오늘날 우리는 중세인들이 느꼈던 절대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혼란스러웠던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가장 위험한지, 질병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랐지만 그래도 우리는 현대의학에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그 시기는 중세인들이 흑사병 동안 느꼈을 압박감의 일부분만을 맛보게 해줍니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모든 일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흑사병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멀쩡하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죽은 채로 발견되곤 했습니다. 음산한 이야기들이 질병만큼이나 빠르게 퍼지면서 공포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환자를 돌보던 사제들은
단 한 번의 접촉만으로도 병에 걸려 환자보다 더 빨리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집문을 굳게 잠그고 안에 역병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문에 십자가를 그려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희망으로 오줌에 목욕을 하거나 역겨운 냄새를 맡기 위해 변소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절박한 사람들 중에는 다른 환자의 종기에서 나온 고름을 마시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이 황폐해졌습니다. 시에나에서는 떠돌이 개들이 무덤에서 시신을 끌어내 거리 곳곳에 반쯤 먹힌 채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베네치아에서는 하루에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밀라노에서는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가족 전체와 함께 집안의 벽돌로 봉인되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아프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집안의 벽돌로 갇혀있고 부모님의 고름이 흐르는 시신이 그 옆에 누워있으며 파리가 들끓고 더위 속에서 썩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이 며칠이고 며칠이고 천천히 굶어 죽어가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상상해보세요. 흑사병은 유럽 본토를 꾸준히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1348년 여름까지 흑사병은 사우샘프턴과 브리스톨 같은 해안 도시들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항구들이 여전히 대륙과 매일 교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분토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두려운 죽음이 유럽 이웃들에게 과거의 죄에 대한 신의 징벌로 찾아온 것이며 자신들은 피해갈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에요.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 영국이 프랑스와 100년 전쟁을 시작한 지 10년째라 신이 심판을 내리는 것일 거예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매우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프리 더 베이커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그것이 시작된 지 7년째 되는 해 영국에 도달했고 처음에는 바닷가에 접한 도시들과 항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거의 사람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글로스터에 도달했고 심지어 옥스퍼드와 런던에도 퍼졌으며 마침내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어서 어떤 종류든 10명 중 1명도 살아남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미디어블 매드넷의 이번 에피소드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중세와 관련된 모든 주제로 매주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부족하다면 패트리온을 확인해 보세요. 매달 보너스 에피소드를 업로드하며 기존 모든 에피소드도 이용 가능합니다. 한 달에 단 3파운드만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는 미디어블 매드넷에서 저희가 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월 9파운드 티어도 있습니다. 이 티어는 각 에피소드 마지막에 이름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 언제나처럼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멋진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